(30년) 전에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처럼 진행을 했어요. 지금 노태우 대통령 입장하고 있습니다. 92년까지 모두 200만 호의 주택을 짓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주택난과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상대가 모를 때 아주 갑작스럽게 발표를 함으로 해서 어떤 쇼킹한 그런 임팩트를 갖게 하는 그런 작전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다. 12월 1일 날 분양을 한다. 그걸 맞춰서 거꾸로 모든 일정을 맞췄다는 게 마치 군사작전과 비슷하다. 그때는 계획가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용적률을 조금 낮추자. 그리고 인구도 좀 줄이자 해서 상당히 정부 측, 특히 이제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했죠. 국토개발연구원의 일산 신도시 기본 구상안이 오늘 발표됐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에서 가장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일산의 경우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쾌적하자. 좀 더 녹지를 많이 공급을 하고 용적률은 더 낮추고 인구 밀도도 조금 더 낮추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분당의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거기를 강남의 확장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서 민간 연구소나 그런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신도시 입주가 눈앞에 닥쳐왔지만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수도권 기능 분산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원래 계획대로는 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주민들이 오히려 더 고층화된 건물을 원하고 건설업자들도 초고층으로 더 올릴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거죠. 주민들, 건설업자들, 또 정부의 이런 고민화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선호. 이게 도시 환경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일동에 1309호. 마음 착잡하죠. 왜 우리는 주택이나 도시를 전부 상품화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가. 이게 도시와 주택 건물이 하나의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을 못하는가. 신도시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신도시가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구도시죠. 동네 살기는 좋습니다. 여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교통 좋고, 환경 좋고, 학군 좋고. 27년 전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 그만큼 정든 동네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단칸방 월세 살다가 그다음에 전세 살다가 이렇게 진짜 말하자면 한 단계 내 집 마련해가지고. 새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곳. 가족의 소중한 일상이 담겼던 집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책상 놓고 침대 하나 놓고 공부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장가 가서 집 싸가지고 나갔고, 얘는 저 용인에 살고, 우리 딸내미는 이제 하남시에 살고. 예. 그래도 아직 인서울은 못했습니다. 인서울을 해야 되는데. 짐이 빠지면 창문을 닫고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예. 자, 3년 후에 다시 봅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일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정비를 위한 이주를 끝냈습니다. 기존 세대는 면적을 넓히고 2개 동을 새로 짓는 리모델링을 해서 3년 6개월 뒤 재입주할 계획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이 아파트들은 이게 뭐 좀 자주 뭐 밖에 우리가 휴대폰 자주 바꾸듯이 또 새로운 아파트가 있으면 그렇게 또 하고 싶은 또 욕망이 또 생기거든요. 상기 신도시 만들 구상 전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과감하게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말은 신도시라 하지만 30년 지났는데 신도시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미 구도시로 이제 진입한 겁니다. 일기 신도시가 구도시라는 얘기는 엄살이 아닙니다. (31년) 된 한 아파트 복도. 천장 시멘트는 사가 너덜거리고 드러난 철근은 녹이 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보여요. 집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떨어져.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천장과 외벽 곳곳이 갈라져 누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집은 우리한테 미안하고 나는 그 집한테 미안하고 돈 들어가니까 돈 엄청 들여서 고쳤어요. 불러가지고 또 고쳤는데 처음에는 안 세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세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아유 괜찮다고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재건축할 때까지 그랬어요. 원인을 찾기 힘든 누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윗집이든 누수 원인 제공한 지점이 있을 건데 그거는 제가 강제로 그 지점을 고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 강제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변호사 비용하면 이것저것 다 해서 600,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감정 평가사 고용 비용이 지금 440만 정도 날라와 있습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공용 부분 관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노후 배관이 터지는 사고도 한 달에 서너 번 거듭됩니다. 보통 가게 되면은 배부라든가 그다음에 수리 비용이 한 몇백 단위가 나갑니다. 한 달에 서너 비면은 돈 1,000만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파트 단지의 주차난은 신도시에선 익숙한 모습입니다. 인도까지 자동차가 차지했습니다. 퇴근 무렵이면 도로 양옆부터 주차 차량이 들어찹니다. 밤이면 무조건 대부분 2열 주차를 하고 또 그 2열 주차로 인해 가지고 이웃 주민들 간에 좀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빈자리가 있어도 이중 주차부터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안에 넣어놓게 되면 2열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출근할 때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편하려고 이렇게 2열 주차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신도시의 주차난이 주민들의 이기심 때문일까요? 일기 신도시가 지어진 1990년대 초반, 아파트 주차장은 세대당 0.5에서 0.8면만 지으면 됐습니다. 현재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차장은 그대로인데 30년이 지나면서 차를 가진 집은 3배로 늘었습니다. 생활 불편이 심해지면서 일기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8%가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양시 관광정보센터의 앞에 와 있고요. 여기 누군지 아시겠나요? 세계적인 가수죠. RM입니다. 고양시 일산이 RM이 태어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홈타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시티라는 노래도 일산이 나와요. 내게 헛망금을 주고 딴 데서 라고 I know things 일산 내가 죽어도 못 치고픈 건 It's the city of the flower, city of morning. 그룹 BTS의 리더 RM의 일산 사랑은 유명합니다. I was born in Ilsan, a city near Seoul, South Korea. It is a really beautiful place with a lake, hills, and even an annual flower festival. RM이 사랑한 도시. 일산의 요즘 모습은 어떨까요? 학창 시절 RM이 집같이 드나들었다는 복합 쇼핑몰. 건물 곳곳이 비어 있고 빈 공간은 노인 시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라페스타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빈 가게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10대 상권이었는데 지금 많이 낙후됐습니다. 이 쇼핑몰의 공실률은 9.2%. 경기도 쇼핑몰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일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문을 연 초등학교. RM이 졸업한 이 학교에 팬들은 나무를 심고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기가 바로 RM이 졸업한 초등학교예요. 여기 보니까 남준숲이라고 써있네요. 하지만 신도시의 쇠퇴는 학교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전교생은 15년 전보다 3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일산에 들어온 지수 씨는 30년째 사는 동네에 서점을 차렸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이른바 신도시 키즈의 경험을 담은 책도 펴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다 지금 일산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대다수가 일산에서 다른 도시로 일자리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각자의 진로에 맞춰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예요. 동네 친구들이 많이 떠나갔다라는 거. 네.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핫플 이런 게 많이 뜨잖아요. 일산을 한 번 본 적 있는데 그 호수공원 꽃축제 할 때 한 번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을 약간 자극하는 그런 재밌는 콘텐츠들은 일산에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가 돼서 좀 일자리가 재미없는 동네란 의견에 곧장 반박이 나옵니다.
고유성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산도 이제 구신도시라고 약간 불려지고 있잖아요. 되게 재미난 표현으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전 쌓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산이라는 도시가 주는 그 시간이 좀 더 쌓이면 신도시가 매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서울 나가서 돌아다닐 때 약간 좀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골목골목에 가면 자그마한 뭐 책방이나 자그마한 서점이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재밌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골목이라는 형태가 잘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차로 돌아다니기에 더 편한 도시로 이렇게 도로망이 계획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동네가 될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 재건축을 바라보고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리는 차원에서의 어떤 재건축 혹은 기회의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 위주로 조성된 신도시가 요즘 경제활동과 생활 양식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는 청년들의 경험. 전문가들의 진단과도 일치합니다. 지식 기반 산업이 중심이 되면서 산업활동 공간이 없는 신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형의 지식이나 정보, 디자인, R&D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인 거고, 이러한 산업은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피스가 필요한 거죠. 화이트 칼라들이 필요한 거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게 도시와 벗어난 외곽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난 대선, 여야 후보들은 입주한 지 30년을 맞은 신도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성남 분당구 신도시에 삽니다. 쪼개지고 비세고 배관 다 썼고 정말 못 살겠어요.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재건축 제대로 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좀 낡은 집들, 아니 그 재건축 하게 좀 놔두지 그걸 왜 막습니까? 여기 안양 저 평촌 이런 데도 지금 재건축할 때 많이 있죠. 그러면 용적률도 좀 올리고 집도 옛날에 기술이 부족할 때 지었던 것보다 요새는 비용도 덜 들이면서 아주 호텔처럼 멋지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정책은 단 한 줄에 그쳤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비 사업이 아니라 질서 있게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특별법과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서 도시 재창조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신도시 주민들은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을 발표하고 계획 기간을 2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연구 용역을 한 뒤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심의해 법률을 제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례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정부의 연구 용역과 기본방침 수립,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국회 법률안 심의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게 초고속으로 만든 1기 신도시. 30년 만의 정비도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도시 정비안은 개별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블록을 정비사업 단위로 합니다. 큰 도로에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 여러 개와 그 안에 학교와 도로 등까지 포함하는 통합 정비입니다. 통합 정비를 하는 블록, 즉 특별 정비구역에선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위치를 바꾸고 아파트는 더 높게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개발 이익으로 여유 공간의 커뮤니티 공간과 생활 서비스 시설을 확보해 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특별법은 이를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말 저녁,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돌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가 위촉한 신도시 총괄 기획가가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특별법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안전진단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단지들도 20년의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으면은 계획도시 내에 있으면은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재건축에 끼어들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논의 없이. 이 전체 계획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공공기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발 이익을 많이 가져간 단지는 그에 대응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많이 높이는 것이 마냥 선이다, 마냥 좋은 거다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은 재건축 기회를 반기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너무 희망 고문이 아닌가. 용적률이 높으면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혹시 내년에 선거를 위한 어떤 표를 노리고 하는 거 아닌지. 그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기존의 재건축 규제.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아마 제 정착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 정착률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거의 7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5년 정도 걸리면은 80, 90 돼서 이게 정말 좀 약간 극과 극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율도 굉장히 높고 주민들이 새 집을 바라는 욕구는 굉장히 강하면서도 그걸 다 온전히 표출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30년 이상 된 노후 도시고 주민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부가 노후 계획 도시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지금 30년이 도래한 단지에서도 재건축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은 서울만큼의 주택가격이 높지 않았던 그런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재건축 사업을 예로 들면은 철저하게 용적률 게임인 거죠. 그래서 현재 낮은 용적률의 단지를 재건축을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을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사업성을 만회하는 그런 형태의 재건축. 그래서 사업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짜여졌었고요. 그런 구조가 서울을 벗어나서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고밀 개발된 신도시에선 재건축이 진행되기 어려워 도시 정비를 위해 새로운 정비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평균 용적률이 가장 높은 중동. 특별법으로 비로소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도 재정비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 와, 우리도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구나.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자 그 다음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서 양식이 아직 없는데도 주민들은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400%에서 500% 사이를 받아야만이 저희가 재건축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그 안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나오게 됩니다. 일산에서도 재건축 동의율 높이기 경쟁이 붙었습니다. 고양시의 재건축 사전 컨설팅 단지 공모가 특별 정비구역 지정 경쟁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민들의 합의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동의 안 하시고 합의 안 하시면 뭐 어떤 조건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이제 재건축의 어떤 제도에 비해서 지금 초기 단계가 뭐 최소 3년 이상, 뭐 5년, 뭐 이렇게 지금 앞당겨질 수 있는 어떤 기회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절차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모두가 특별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방식대로 개별 단지만 정비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계속 상승하고 그다음에 금융 비용도 계속 발생하는데 통합 정비를 추진하기엔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판단입니다. 저희랑 같이 묶인 단지가 그 준공 사용 승인일이 한 5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중간에 학교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시설도 있고 상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뭔가 하면은 물리학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욕심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왕이면 재건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모든 단지가 다 그러겠지만 저희가 용적률이 많으면 좋은 거는 당연히 좋은데 주거 환경 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조금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카페에 이제 500된 단지 사진을 게재해드리면서 이제 알고 계신 500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좀 예시를 많이 보여드렸고요. 500이 과히 좋은 건 아니다. 특별법이라는 걸로 괜히 그런 부분들이 혼란만 가중되고 조합원들끼리 분란만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선택은 이처럼 제각각입니다. 그 집합적 결과가 신도시 전체의 모습을 정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과 주민들의 선택이 상호작용하며 그려낼 신도시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요? 6월 현재 평촌 신도시는 리모델링으로 쏠림이 두드러집니다. 54개 단지 중 26개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리모델링 단지가 많다 보니 재건축 단지 여러 개를 블록으로 묶어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지역의 일꾼들과 지도자분들께서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주민 간담회 자리. 많으실 겁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하실 거고요. 리모델링 추진 주민과 통합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그대로 불거졌습니다. 특별법이 발표된 이후로 리모델링만 너무 홀대가 지금 받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리모델링으로만 계속 건물의 겉모습만 바꾸다 보면 평촌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못한 채 타 도시와 상당히 상대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30대에 와서 60대 중반을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꿈이 있어요. 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꿈. 뜻으로 재건축을 저는 원하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겠구나. 무슨 자리냐. 이런 질의응답 시간에 갈등. 지금 오신 원희룡 국토장관님께서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민들의 갈등, 우리 리모델링 15년 전부터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대선, 지방선거, 이 시점에서 100년 대계를 갈 수 있는 부동산 사업을 단시간에 이걸 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잘 30년을 같이 이웃지간을 살아왔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을 지원해온 안양시도 입장이 난감해졌습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정비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도 이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은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시를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이 법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이 모든 노후계획 도시의 모든 단지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분당에선 평촌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 현재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블록이 15곳, 신도시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가는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단지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렇게 터뜨려 주셨는데 우리 분당 내에 이미 성남시가 주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매달 여는 회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재건축의 순서와 속도를 두고 경쟁 단지들의 동향이 관심사입니다. 제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는 게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담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중복돼서 나오는 그런 공통의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제가 이제 주민간담회 했던 모든 단지가 다 선도지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어요. 주민들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결국 용적률 그 외에는 아시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더해져서 요즘에 선도지구 그 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딱 두 가지인데 안이 없어서 지금 뭐 말씀 못 드리시다 이렇게 삥뽕만 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정부안이 방침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빌라가 이렇게 통합하는 건 저는 더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연히 나옵니다. 이거 선도지구가 꼭 지정이 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농담삼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어진 표수가 한 10%일 거고 90%는 비선도지구일 터인데 표 계산을 지금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단독주택도 재건축에선 아파트만큼 용적률을 올려달라거나 개별 재건축하는 단지에도 통합 재건축의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등 고밀 개발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건축과 이 건설 기술들이 많이 발달한 상태라 이 밀도가 높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거 환경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그 밀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고밀 개발을 허용하면
도시 환경이 악화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게 딜레마거든요. 뭐냐면은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고 전체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거든요. 그런데 각 단지의 동의율이라는 거는 본인 단지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선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공간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 중심이 아닌 외곽 쪽에 또 액티비티가 적은 곳에 용적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통근 비용인 거죠. 저쪽 외곽에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고밀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1시간, 2시간을 출퇴근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는 도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정부 측은 개발 밀도는 신도시 전체의 기반시설 총량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사업성에 놓고 내 주거 환경을 좋게 한다고 해서 이제 다른 데 불편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총량적인 공급 처리시설을 갖추었느냐, 그럼 더 필요한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따져서 도시적인 차원에서 공공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거를 봐야 된다. 특히 개별단지 재건축이 도시 기반시설 용량과 상관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한 것과 달리 신도시 통합정비에선 기반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제한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노후계획도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좀 사업성을 높이고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업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법을 보시면은 과연 이 법으로 하는 게 특례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주민의 기대감이 과도해진 데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전부 꿈에 지금 젖어 있는데 이 꿈에서 좀 깨어날 필요가 있겠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법안에 약간 거품이 끼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이 법안이 다른 법에 비해 특례가 엄청나게 많은 법이다라는 부분을 좀 거품을 빼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비 사업은 본격화되기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이 전세 시장을 뒤흔들 조짐입니다. 전국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분당은 비껴났습니다. 리모델링 단지 3곳, 2,300여 세대가 이주를 시작하자 이주 수요가 분당 일대의 전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8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6억대에 거래됐던 것들이 7억에서 7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으니까 2년 전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거래됐던 최고가 근접한 금액까지 원하는 중형 아파트들은 그 가격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비해 특별법은 이주 대책 수립을 지자체의 의무로 했습니다. 이주 단지나 순환형 주택을 마련하고 정비 사업을 진행해 재입주를 한 다음에 다음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순환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주 대책을 주도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이주 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주단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일기 신도시 도시정비 사업 자체가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남같이 이렇게 주거 지역의 밀도가 높은 데서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이주단지를 만들 땅이 없어요. 이주단지 대신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주비 지원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취재진은 이주를 마친 분당의 첫 리모델링 조합의 협조를 받아 조합원들이 어디로 이주했는지 주소지를 파악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440여 세대 중 성남시의 남은 세대는 199세대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31%는 용인과 수원 등 경기도의 다른 도시로, 19%는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주자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의 경계를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주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4천만 원의 그런 주거 지원비를 받았다 그러면 주거 지원비를 안 받은 그런 옆에 있는 구역이 아닌 곳에 사는 주민들은 경기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세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대가는 구역이 아닌 사람들이 밀려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른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정비사 구역이 아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로 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정비 시기를 맞게 될 수도권 아파트는 193만 호. 앞서 20년간 정비 대상이 된 아파트의 2.5배에 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주 분산을 위해 순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도 단계별 정비 물량과 지자체 간 조율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에서는 그 도시별로 연간 몇 호씩 정비를 해라라고 이제 제한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자체가 이제 그걸 알아서 이제 수치를 정해야 되는데, 다만 그 국가가 정비 기본 방침을 통해서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물량으로 그 연간 정비를 해야 되는지 기준은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 30년 동안 일기 신도시발 부동산 투기 붐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서 집은 일시적으로 모자르게 되겠죠. 모자르면 집값은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기득권과 투자자들은 수익을 남겨 팔 것이고, 나중에 입주할 시기가 되는 시점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수요에. 과연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문제도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일산에 이어 전국에서 셋째로 큰 노후 계획 도시인 대전 둔산 신도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세부 법안이 마련이 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좀 갈등,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안은 수도권 1,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전국 택지 지구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지는 49곳 이상,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방 신도시도 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개발 이익으로 도시를 정비하는 방식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작동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용적률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의 제공이라는 게 이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진행시키는 데 힘을 못 발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게 지방 도시나 혹은 서울 대도시권에서 외곽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삼본에는 일기 신도시 개발 당시 계획한 기반 시설이 아직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30년째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며 시장이 외면한 결과입니다. 10여 년 뒤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서야 개발이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봐야 될 거는 원래 이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기반시설, 도로, 뭐 상하수도, 학교, 뭐 전철 이런 거는 다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민간이 그거를 공급할 때는 본인들의 사익을 다 추구하고도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 곳은 앞으로도 계속 광역도시나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정부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재정으로 투자를 해줘야만 가능하다. 오래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은 마을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도시가 건설사 브랜드의 경연장이 아닌 정감 있는 동네가 되길 바란 설계가의 제안에서 비롯됐습니다. 불합리한 거죠. 실제 그 아파트를 얼마큼 잘 짓고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건설업체들의 이미지나 상품성 그걸 가지고 이제 단지 이름을 정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신도시의 미래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지만은 꼭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주택이나 아파트를 상품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죠. 도시에 대한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도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를 꿈꾸십니까? 배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좀 활기차고 일자리도 넘치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분당 전체적인 그림을 뭔가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는 잘 지어 있는데 분당 전체 보면 뭔가 미스매칭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보존되고 여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야라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